알겠습니다. 자, GS1기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제 실강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소개했으면 저는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무사 한 지는 지금 12년 차 노무사고요. 그래서 연식이 소식이 좀 있는 노무사인데,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제 GS 1순환, 2순환, 3순환 이제 과정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험이 이제 9월 초에 있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또 올해 이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또 좋은 결과들 다들 있으시기를 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얻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런닝메이트로 같이 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주라는 어떤 방학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아마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순환 때는 강의에서 이제 곧 보겠지만은 이제 11주 동안 강의를 하고 한 주 쉬고 이제 그 다음에 8주 동안에 2주차 강의하고 2기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3기는 이제 한 7주 정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텀이 한 1주 정도밖에 쉬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아마 이 3주라는 시간이 제가 아마 GS 연기 끝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재충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그래도 첫 개강이라고 하니까 우리 강의 계획서를 보고서 오늘 OT 좀 한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은 일단 교재가 일단 GS 영순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율노동법은 기본적인 교재를 계속 가져가는데요. 이 율노동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임정률 교수님 책을 이제 영순화 때 봤었지만은 1순화 때는 이제 안 보고 이제 심화 이론으로 이제 판례 공부를 저희가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법 주요 판례 정리 133선인데 작년에는 이게 121선이었어요. 제가 올해 12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12개 추가한 거는 아마 이제 판례색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판에는 2020년 10월 29일까지 나온 판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제가 작년 10월까지 10월에 나왔던 판례까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아마 올해 나오는 판례들은 제가 다 프린트로 아마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주차 때, 3주차 때도 아마 프린트가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 프린트가 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순환 때하고 2순환 때는 기본적인 다른 프린트는 없고요. 계속 이제 새로운 판례들, 이제 올해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 이제 주목하는 판례들, 이런 판례 프린트가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 법정은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법전하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무기는 사실 법전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법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전하고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11주, 이제 3월 27일까지 강의를 하고요. 4주차 때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 아마 설 연휴일 거예요. 이 설 연휴 때는 아마 다 모든 학원이 다 휴강이어서 그때는 이제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이제 강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은 이제 9시 반부터 GS 영순환과 동일하게 2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질문은 전에도 영순환 때와 동일하게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험과 관련 없는 질문은 일단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주말에는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본업이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 업무를 하다 보고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보통 이제 그 관계사들이라든지 자문한 회사들 질의 답변을 보통 많이 하고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셔도 종종 누락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답변이 없거나 그러시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계획에서 특히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영순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목차 테스트는 계속 봅니다. 그때 사전에 예고 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우리가 이제 1순환 때는 판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판례 빈칸 테스트를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를 암기시키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이제 시험이고요. 그래서 제가 영순화 때 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1순화 때는 여러분들 괴롭히겠다고 제가 항상 사전에 이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수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에 보는 이제 난이도가 그때 목차 테스트도 기존에 여기 율노동법에 있는 그냥 목차하고 동일하게 그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고 변형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롭혀 드린다는 거 사전에 말씀드렸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목차 테스트는 문제를 영순화 때는 2문제를 냈는데 이제 3문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문제 수를 더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목차 테스트는 문제는 뭐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해서 목차 빈칸 테스트를 계속 시험 볼 거라서 아마 이제 10분씩 제가 시험을 부여 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업은 아마 9시 50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목차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판례 암기 테스트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주차에 따른 이제 강의 내용입니다. 자, 영순환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이제 11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순환 때는 13주로 진행할 때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스피드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주요 판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율노동법인데 메인 교재는 아마 판례 정리가 메인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로 율노동법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만약에 조금 확인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율노동법에서 확인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단원 강의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순환 강의 때하고 조금 다른 게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죠. 왜냐하면 부당노동 얘기도 전에 따로 빼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했었었는데 아예 이제 11주차 때는 노동법 2의 자법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오늘 교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주요 판례 정리 133선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3페이지를 먼저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121선하고 조금 작년판하고 좀 다른 거는 판례가 또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제 주석이 좀 달려 있는 단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판례가 어떤 판례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그 판례 평석을 제가 여기다 추가를 다 해놨지만은, 근데 제 생각도 여기다 조금 넣어놨어요. 각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게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례 정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133선의 판례를 어떻게 이제 제가 선정을 한 거냐면 앞에서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통 학계나 이제 실무에서 주목하는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판례들 위주로 하고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판례 평석이 있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해서 133선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교재에서 다 나왔는데요. 작년 1문이 어떤 거였냐면 5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은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이라 해서 문경 레저타운 있죠. 이게 작년 1번 문제였었어요. 이게 작년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어디냐면 잠깐 목차를 보시면 되는데요. 목차 보시면은 근로관계 종료 부분 있죠. 그래서 제7장의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이 취소 소송 중에 정렬이 된 경우에 소위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게 바로 이 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신 판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에도 이 교재에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었고 작년에도 2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최신 판례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12개를 새로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가 올해 판례들 중에서도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가 최신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나온다면 보통 이제 출제를 할 때 보통 노동법 같은 게 노동법 1이 있고 노동법 2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요즘 경향은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사이에 출제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기출을 보면은 최소 한 문제에서 세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에서 세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2순환, 3순환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여기 문경 레저타운 관련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사례로 내서 출제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을 사실은 보통 2기나 3기 때 제가 모의고사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있는 걸 그냥 냈는데 여기 있는 걸 그냥 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아예 모르는 부분으로만 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조금 여러분들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제도 가끔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모르는 문제, 모르는 판례 위주로만 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1순환 때는 우리가 판례를 보면서 판례에 이제 여기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이 부분을 외우시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 판례집에 보면은 사실관계를 다 넣어놨어요. 사실관계를. 이 사실관계를 왜 넣어놨냐면 케이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사실은 조금 빈약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관계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이제 사실관계를 작성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이제 만약에 고지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그게 이제 짧게 공지가 된 그런 판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짧아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케이스 풀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너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 부분 중에서 케이스 풀기 좋은 이제 사실관계들의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간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2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보기 전에 케이스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라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1기순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순환 때는 이제 케이스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판례집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분이라든가 이제 사용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은 3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인데 판례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2년도 판례이긴 한데 한번 잠깐 보죠.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 자 보시면 자 뭐 첫 번째 줄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1997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자 1961년 창사 이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연도인 1999년까지 노사간의 해당 연도의 특정일에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창사 이래 96년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케이스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실관계가 정리 안 되면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은 시험지 문제집 보면은 옆에 공란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마 시험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문제가 있고 이제 공란들이 옆에 있죠. 그렇죠? 이 공란들. 이 공란들에다가 아니면 사실관계 옆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것도 좋아요. 언제 1961년부터 1996년까지 단협 체결.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관계 정리가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1996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단체협약을 체결했냐면 특정일의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일의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96년도까지. 자, 이게 첫 번째 타임이고요. 두 번째 타임 보시죠. 자, 보면은 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피고의 취업 규칙인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 재직 직원들에게 해당 연도 직전 년에
12월 16일부터 해당 연의 단체협약 체결이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에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과의 차익을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재직 직원들한테 추가로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이제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그러니까 재직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직원들에게까지도 뭘 지급했냐면 임금 인상분 차익과 이러한 차익을 원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의 차익분을 추가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는데 퇴직한 직원한테도 소급분을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을 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사건이었죠? 동부고속 사건이 있었었죠. 그렇죠?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에서 두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었는데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 율노동법 507페이지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허용 여부. 지금 이 사안은 사실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아니에요.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한 건데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하는 거나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소급 적용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불이익 변경은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었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동부고속 사건이 나오죠. 이 동부고속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그때? 협약자치 원칙상. 그렇죠. 협약자치,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서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유리하게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509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방가로 4번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효력상의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 그때 어떻게 했었죠?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유리한 변경도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서는. 자, 보시면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은 소급효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한 직원들한테 갑자기 소급해서 적용해 버리면은 불이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자, 다시 오시면은 이 사안은 이제 유리하게 변경한 거예요. 유리하게. 그렇죠. 자, 그랬는데 자, 보시면은 다시 교재로 오셔서 위 1996년까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노사쌍방으로 아무런 이의제기 되지 아니한 사실,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거 보면 뭐 생각나시죠? 관행 생각나시죠? 우리 관행에서 제가 판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뭐죠? 첫 번째는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대로 확립이 되면 이 관행이 뭐가 되죠?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원래 관행은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법원성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런데 피고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 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의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96년 12월 16일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이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 인상분 차익분을 소급 정산하여 97년도 12월 10일까지 이제 지급을 하였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차익과 이 퇴직금 인상분을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재직한 직원들한테는 적용했는데 그동안은 다 지급했는데 퇴직한 직원들한테도. 근데 이제 단체협약을 변경해가지고 재직한 직원에게는 부여를 하고 퇴직한 직원한테는 부여를 안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 판시 사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핵심 쟁점인데 자, 보시면은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 단체협약 체결이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느냐,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보시면 여기 소극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유리하게 변경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죠. 뭐예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이 제대로 확립이 돼야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보시면은 단체협약 체결이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중간에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거의 보이시나요?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끝에 줄 쪽 보시면은 자,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을 적용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자,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자,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체 협약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 단체 협약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렇죠? 어떤 성질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었죠? 단체 협약은 계약적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슨 성질이 있었죠? 규범적 성질이 있었었죠. 단체 협약은 계약성 성질과 규범적 성질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율동법에서 이걸 갖다가 단체 협약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이 계약적 성질은 뭐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규범적 성질은 뭐예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체 협약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썼었죠? 그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단체 협약 성립 요건. 첫 번째 뭐였어요? 실질적 요건이 있었고 두 번째 형식적 요건이 있었어요. 실질적 요건은 뭐였었죠? 그때?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합의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단체 협약의 당사자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협약 당사자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냐? 일시적 쟁의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 쟁의단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단체 협약의 당사자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형식적 요건은 뭐가 있죠?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이게 그때 우리 교재 보면 알겠지만 서명 날인으로 돼 있어서 서명 날인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노동관행의 인정 요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밑줄 긋죠. 자, 그러한 관행이 자, 기업사회에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있을 정도로 규범적 의식에서 지지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행이 나오면 무조건 이 판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사안의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를 쓸 때 이제 사안의 검토, 사안의 적용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판례집을 보면은 다 사안의 적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안을 포섭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케이스를 쓸 때 이제 목차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뭐 논점의 정리 또는 뭐 쟁점의 정리 또는 뭐 문제의 소재 뭐 보통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건 뭐였었어요? 이 사안에서 지금 우리가 2000년도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소급 적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죠. 두 번째 쟁점은 관행의 법원성의 인정 요건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표 문제.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는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이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뽑아줘야지 아 이분이 이제 쟁점을 잘 파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이 쟁점의 정리나 논점의 정리를 보고서 아 이분이 쟁점을 잘 뽑아놨구나. 여기서 쟁점 하나 누락해 버리면은 당연히 점수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서 아 쟁점이 뭐냐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쟁점은 요거에 대한 쟁점을 써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체 협약 유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 협약의 소급표 인정 여부죠. 줄여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의.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단체 협약의 뭐 성질 정도 뭐 법적 성질 써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요걸 관한 이제 판례 내용 쓰셔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례 내용. 판례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판례 내용. 판례는 어떻다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행의 이제 법원성 인정 요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관행의 의 쓰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판례 내용 써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론을 써주는 겁니다. 이 일반론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써주는 거예요. 장황하게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만 딱 써주시는 거고 이거 외에 장황하게 쓰시면 어떤 느낌 받냐면 아예 그냥 답안지 채우려고 썼구나 이런 느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딱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목차 쓰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사실 뭐냐면 이 사안에서 쟁점이 뭐냐라는 걸 사실 알고 쓰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쭉 나열해서 쓰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실 목차 테스트를 보는 이유도 아, 이 사안에서 쟁점이 뭐다라는 걸 생각하고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관행 부분 나왔는데 율노동법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노동법령의 관행성 여부, 그다음에 뭐 노사, 뭐 국제협약의 뭐 관행, 그 법원성 여부 이런 것도 쫙 쓰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딱 쓰는 거예요. 노동 관행에 관한 부분만. 요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목차 들어가면 이제 사안의 검토 또는 사안의 적용. 그래서 이 사실관계와 이론을 포섭해 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포섭하냐면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목차 3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자, 중간에 피고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는 무슨 노사 관행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다음에 또한 자, 보시면은 자, 원심이 내세우는 여기서 원심이라는 건 뭐냐면 현 재판 단계 이전 법원을 갖다 얘기하는 걸 보통 원심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의 원심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단계를 말하니까 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생각해 여러분들 아 지방법원이 원심이니까 지방법원이야 그게 아닙니다.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우는 노사 관행이 피고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임의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공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 근로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퇴직 근로자하고의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 노사 관행이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어제 퇴직하는 자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사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외부적 사정이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그렇죠. 내부적 사정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인 거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실관계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체 협약이 그 본래의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재직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 협약을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라 그랬었어요? 재직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지 퇴직하는 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첫 번째 쟁점에 나왔지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 교섭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정, 선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교섭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의견은 반영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근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관계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그래서 요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소급표 인정 안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관행의 법안성 맞아. 그 다음에 외부적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외부적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쓰면은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되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교수님들이 여기 논점의 정리를 보통 25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가 2.5점, 그다음에 여기가 10점, 여기 10점, 여기 2.5점. 이 일반적이에요. 여기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배점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2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0점, 여기가 11점. 그다음에 여기가 2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케이스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쟁점을 어떻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그리고 가끔 답안지를 보면은 여기까지 잘 쓰다 결론 엉뚱하게 쓰신 분도 가끔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가. 그래서 어떤 인상을 주냐면 아, 모르고 썼구나. 그냥 외워서 썼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안의 적용 잘 하셔서 결론까지 잘 이끌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핵심적인 부분만 쓰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황하게 쓰시면은 점수 안 나가요. 장황하게 쓰면. 보통 답안지 채우신다고 장황하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점수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는 관련되는 걸 쓰는 게 중요하고요. 단문으로 출제될 때는 관련 쟁점을 많이 써주는 게 좋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딱 요구하는 것만, 이론적인 것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인데 요거는 뭐 30회 기출이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건데 올해 또 똑같은 사실관계로 냈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시사항만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판시사항 첫 번째 보죠.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94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법조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94조의 내용이 뭐냐면 근기법 94조 법전 21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법전 보신 분들 보시면 1항 보시면은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시 교재로 오셔서 자, 94조에서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자,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근로조건,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는데 그 이전에 불이익 변경하기 이전에 유리하게 적용된,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적용된 개별 근로계약이 있어요. 이 개별 근로계약이 집단적 동의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던 사안인데 소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목차 두 번째 7페이지 보시면은 목차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 두 번째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따라서라고 있어요. 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자, 변경된 취업 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 판결에 의뢰 보시면은 이제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이승길 교수님의 이제 판례 평성인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은 취업 규칙의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선례적인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게 판례 평석이 제가 작년에도 그때 판례 공부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교수님 판례 평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이제 효력관계 여부인데요. 자, 2002년도 판례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 문제는 거의 50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점짜리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 피고 보조 참가인의 취업 규칙 98조 제1항 제14호와 자, 1998년 1월 20일 개정 전의 단체협약 제21조 1항 4호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무단결근율이란 면직 기준을 월 7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취업 규칙은 무단결근, 그러니까 무단결근이란 면직 기준, 즉 해고 기준이 7일 이상이에요. 7일 이상이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1997년 10월 30일 무단결근이 경영상의 큰 장애가 되감을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해서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중에 무단결근자의 면직 기준 일수를 월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죠. 뭐예요? 단체협약을 변경을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변경했냐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단체협약을 변경한 거죠. 여기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게 아니라 노사가 이제 합의한 거니까. 그래서 단체협약을 지금 어떻게 변경한 거죠? 불이익하게 변경한 거죠. 그렇죠. 불이익하게. 자, 그래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1998년 1월 22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종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불이익해진 거죠. 그렇죠. 취업규칙보다는. 자, 보시면은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31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예비군 훈련 등 결근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2조에서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시업이라고 하는 거죠. 24시간 전에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서 참가인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근을 하려면은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르면은. 그렇죠?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된다는 건데, 급작스러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업 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근계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근을 하려면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차가. 그래서 결근계를 제출한다는 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취업규칙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답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갑은 회사의 사전에 전화로 결근을 한다는 사실만 통보했어요. 자 여기서 쟁점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쟁점은 뭐였어요? 첫 번째 쟁점은 위에서 보시면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요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 이제 나오죠.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경우 근로계약의 어떤 이제 근로 제공 의무가 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쟁점이 나오는데, 자, 사실만 통보하고 5일간 결근을 했어요. 5일만. 자, 그래서 회사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조합원 갑을 해고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해고죠? 여기서는 해고가 징계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징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쟁점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관계는 되게 짧은 것 같지만은 쟁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누락을 하면은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타임라인 수를 보시고 하나하나씩 쟁점을 다 뽑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옆에다가 쟁점을 계속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 옆에다 쟁점 1이 뭐였었죠?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에 쟁점 1이 하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가 이제 쟁점 2가 되고 마지막 줄이 쟁점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 계속 이제 작성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누락하지는 않습니다. 쟁점을. 그래서 그렇게 빈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판시사항을 잠깐 보죠. 자, 면직 기준에 관해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그렇죠. 배제가 되죠. 왜냐하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불이하게 변경한 것도 허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느냐? 정당화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절차적인 부분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취업규칙은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죠, 우리? 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판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자, 면직 기준에 관해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느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단체협약에 그럼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지만은 동부고속 사건에서 핵심 키워드는 협약자치 원칙상이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협약자치 원칙상 첫 번째부터 비추고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다음 페이지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죠? 강행법규를 만약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율노동법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508페이지 잠깐 볼게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508페이지 보시면은 로마자 3번에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의 허용 범위 있죠. 이게 허용 범위가 바로 현저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범위를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기준이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한계가 있는데 상위 규범 및 강행 규범에 대한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체협약의 이제 본질적인 한계 부분이 있죠. 자, 보시면은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수권이 없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도 그건 유연한데, 다만 현저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저의 합리성을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 조합원의 기득권에 어떤 침해하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권리 의무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강제로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동의나 수권이 없이는 당연히 변경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다시 교재로 오셔서 이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전의 취업규칙과 변경된 단체협약과 효력 관계를 보시면은, 자, 어디서부터 밑줄을 그으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갈게요. 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거기 보이시나요? 끝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개정된 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취업규칙상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봐야 된다. 단체협약이 불이익 변경이 되면은 당연히 취업규칙에 유리한 조건도 당연히 단체협약에 불리한 그 조건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차 보시면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화되지는 않죠. 그렇죠? 절차적 부분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도. 자, 세 번째, 징계예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여부인데 자, 이제 징계예고의 정당성 여부. 자, 뭐 징계예고의 정당성 여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당성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죠. 이 해고 정당한 이유는 바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계예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 징계예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판단하죠? 세 가지로 판단하죠. 징계예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첫 번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렇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죠. 이 양정은 다른 말로 하면 수단이죠. 징계 양정의 정당성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징계 양정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첫 번째, 과잉금지 원칙이 있었죠. 과잉금지 원칙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당성의 원칙. 두 번째, 다른 근로자, 어떤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했는데 다른 근로자의 어떤 징계 처분과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징계 원칙은 양정의 원칙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징계 절차에 있죠. 절차의 정당성.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절차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징계 해고기 때문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절차가 없더라도 뭘 지켜야 되죠?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지켜야 되겠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해고의 서면 통지를 지켜야 되겠죠. 이게 27조, 그렇죠? 27조의 서면 통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냐면 해고 예고 의무. 여기 26조인데 해고 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하고 사실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해고의 정당성 관련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치 통상 임금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은 사실 관련은 없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징계 해고를 할 때는 절차가 없을 경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해고 서면 통지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주부터 맺고 있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서 기업의 위계 질서에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우리 율노동법에도 있어요. 율노동법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이제 사안의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케이스로 한번 풀어볼까요? 케이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논점의 정리하고서 첫 번째 쟁점은 뭐였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를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 제공 일방적인 근로 제공 일방적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요게 이제 두 번째 쟁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실 이 쟁점이 세 개나 있어서 보통 25점짜리에서 쟁점이 많으면 두 개거든요. 많으면 두 개고 하나 정도인데 쟁점이 세 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사실 25점 이상 돼요. 이것만 해도. 왜냐면 쓸 게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50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통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 써줘야 되겠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 자, 첫 번째 이제 의의를 써줘야 되고 단체협약의 의의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쟁점이 나오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 자, 첫 번째 문제 소재가 되어야죠. 쟁점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학 판검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소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 소재가 되고 두 번째 이제 학설 들어가 돼 있죠. 학설은 우리가 전에 봤었지만은 긍정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부정설이 있었었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 그쵸? 그다음에 3번. 자, 판례 입장 써줘야 되겠죠. 판례 써주고 네 번째 그다음 뭐죠? 검토. 그래서 판례 입장대로 긍정설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차 들어가면 자 근로자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일방 통지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요거는 그냥 뭐 이 내용 판례 내용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판례 내용 밑에 쭉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차 들어가면 되죠. 세 번째 목차가 좀 많이 들어가죠. 징계구의 정당성 부분이니까 요거를 조금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그래서 징계구의 정당성 여부. 첫 번째 이제 징계구의 의의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뭐 우리가 이제 징계권 인사와 이제 징계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징계권의 법적 성질이 있죠. 뭐 고유권설이 있고 법규범설, 공동규범권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써주셔도 되는데 이거 써주면 양이 엄청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 법적 성질 쓰시면은 목차를 나누지 마시고 여기에다 그냥 통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에 의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어떤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줄 정도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목차로 나눠버리면 굉장히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써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안 써줘도 되고 써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징계구의 정당성 판단 써줘야 되겠죠. 정당성 판단 기준.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다음 두 번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그다음에 세 번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요거 세 가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써주실 때 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양 조절을. 그래서 너무 목차를 나눠서 쓰시면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안의 적용. 사안의 적용 보시면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이제 허용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서 근로자 불이익이 정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징계구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뭘 위반한 거예요? 지금 법규범을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취업규칙에는 단체협약에는 사용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사전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안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5일 동안 결근한 거기 때문에 징계구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을 포섭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 인정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거기 이제 사안의 적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위 재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조합원 갑에 대해서 결근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에 징계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또는 비노조원과의 형평성에 반해서 징계권을 남용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건데 이건 헌재 판례예요. 헌재 판례인데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율노동법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